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2단계로 올라갑니다. 거리두기 2단계. 지난번에 단계가 3번나 되기 전에 우리가 강화된 2단계 경험했듯이 유흥업소는 문을 닫고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가까스로 숨을 돌리나 했던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요. 앞으로 2주간 이번에 막아내지 못하면 너무나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더 참아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2단계 격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일부터 2단계 강화되는 거죠? 예, 이제 강화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2단계 경험했잖아요. 그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거의 같은데 지난번에는 카페인 경우에 있어서 프랜차이즈만 강화됐었고 일반 카페들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카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카페들이 다 배달 포장만 가능하게 돼 있고요. 예. 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도 오늘 발표한 것으로서는 서울시에서는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 즉 3단계의 조치에 준하는 것을 이미 실시를 하기로 해서 뭐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단계 그때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참 힘들어하는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2단계 갖고 되겠느냐,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좀 너무 섣부른 생각이고요. 뭐 전부 우리도 락다운을 하느냐 방역 면에서는 빠를 수 있고 바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역시 경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경제와 방역의 이 두 가지가 탄력성 있게 서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방역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2단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 거리 단계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3단계를 하면서 사람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2단계의 적절한 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만남 접촉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다음 달 7일까지 한시적으로 2주간 2단계 하지 않습니까? 예. 2단계에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은 것은 그때까지 하면 잡힐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한 걸까요? 아니면 일단 2주 해보자 판단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한 걸까요? 일단은 2단계 길게 가지 않게끔 목표를 정하고서 2단계 수준에서 빨리 1단계 수준으로 완화될 수도 있는 즉 100명대 수준까지는 떨어져야만 어떻게든지 1단계로 1.5단계든지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목표는 지금 2주일로 잡았지만 실제 방역당국에서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수능도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배려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고 또 7일까지라고 하지만 수능 본 학생들이 나오는 시기들도 있고 시험 그렇죠. 끝나고 해이해질 부분들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7일까지로 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벌써 지난주부터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진다면은 1단계, 1.5단계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겨울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지금 벌써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실내에서 많이 모이고 또 음식을 같이 먹고 음주를 하고 접촉이 많아진다면은 이것은 2단계가 아니고 더 높은 단계로 가게 되면은 더 큰 상황, 즉 락다운이라는 상황,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고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일단 수능 볼 때까지 우리 학생들,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참 선방한다 했는데 지금 300명 계속 넘게 나와서요. 오늘은 200명대로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주말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거 오늘 신규 환자 수가 271명이라 어제 330명, 그 전날에 386명, 그래서 일견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요일하고 월요일의 숫자는 주말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진단검사 수가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비해서 환자 수가 이만큼 나온다는 것은
양성률, 즉 진단검사 수에 비해서 환자 수가 2.7%, 2.05%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386명이라는 것이 실제 정점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어디가 정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더 두고 봐야 수요일, 목요일 정도 가야 어느 정도가 정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혹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요? 2단계 이렇게 2주간 쭉 지켜가면서 어느 정도 숫자까지 떨어지면 2단계 성공했다. 이제 좀 낮춰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우리 기준대로 지금 거의 4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이것이 반 정도 줄어서 200명 이하로 떨어지는 추세라면은, 즉 하루하루의 환자 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은 1.5단계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 100명 이하로 줄어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번 겨울을 넘어가면서 가능하면은 1.5단계 또는 1단계까지 갈 수 있는 숫자들, 100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방역의 통제가 잘 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 국민들도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연말 연시에 이런 모임들을 많이 줄였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단은 서울 수도권만 2단계이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의 시민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런 방역 수칙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이번 겨울에는 좀 지도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제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바이러스가요. 지금 1년간 쭉 이렇게 오면서 막 또 변형도 되고 상당히 더 고약해지고 뭐 이런 것도 좀 보입니까? 그건 물론 있죠. 우리 지금 GH 바이러스라는 것이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너무 익숙해지고 또 만만하게 보고 하는 상황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예. 지금 40대 이하의 젊은 층들에서 많이 감염이 되는데 이게 뭐 일본이나 다른 유럽, 미국 같은 데에서도 젊은 사람들의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대부분 무증상이면서 경증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염시키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변하고 안 변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는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일단은 백신하고 치료제들이 확실히 나올 때까지 뭐 이렇게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내년 초 정도면은 전부 현실화, 가시화 될 것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만 잘 넘긴다면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시간으로 가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번 겨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백신 얘기 좀 해보죠. 백신 개발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언제쯤이면 백신 접종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까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영국은 다음 달에 벌써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하고요. 예.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12월 10일 정도에 FDA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11일부터는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얘기고 이 파이자의 백신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모더나도 금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연말 안으로는 한 2천만에서 3천만 명 정도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응급상황으로 의료진이라든지 고령자, 기저질환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겠지만 사실은 이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는 지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 꼭 이것을 맞아야 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3천만 명 정도 맞는 것을 잘 보면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크리스마스까지는 3상 결과를 낸다고 했고 2상 결과까지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보아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식약처도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맞춰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바로 내줄 수 있게끔 하면은 우리나라의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데서 CMO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걸 다 마련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년 2분기가 아니라 내년 봄이 되기 전에라도 응급 또는 우선순위에 있는 고령자, 기저질환자들한테 먼저 맞출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되고 굉장히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백신이기 때문에 제일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다른 백신에 비해서 효과가 70%로 좀 낮은 걸로 나오던데 왜 그런 거예요? 예, 꼭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도 고령자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이상까지 다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상이기 때문에 560명 정도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실제 파이저나 모더나에서 지금 얘기하는 95%라는 것은 그거는 좀 아직 그것이 최선의 결과이긴 하지만 실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백신을 맞췄을 때 그 정도까지 갈지건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혹은 mRNA 백신의 위험은 지금으로서는 가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부작용이라는 것이 mRNA 백신이 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즉 거의 2%의 접종자들한테서 고열 반응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 2천만 명, 3천만 명 맞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는지 부작용이 어떤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독감 백신에서도 보셨다시피 고령자들에서 접종을 시켰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랑 겹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것이 더 좋다 우려를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아스트라제네카가 결코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예. 우리 손에 들어있는 것도 제일 빠른 백신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독감 예방 백신 많이들 맞았지 않습니까? 올해 독감은 확실히 줄었다고 그러죠? 예, 확실히 줄은 거는 맞는데 그건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이고요. 개인 위생도 그렇고. 실제로 올해 문제였던 것은 이 독감 백신은 10% 정도 덜 맞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독감 유행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유행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예. 독감하고 코로나 여러 가지 또 호흡기 감염병들이 이번 겨울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강조하신 게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고 거리 두기 하고 그러는데 요즘 마스크는 다 쓰는데 손 씻는 사람들이 조금 옛날만 못한 것 같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이 손 씻기 하는 것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주변 환경을 잘 소독하는 것, 또 그 소독제를 완전히 환기에 의해서 제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 한겨울에는 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환기를 하면은 난방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예. 하지만 올겨울에는 난방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방역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손 씻기 잘하시고 환기 또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 중에서도 거리 두기를 제일 먼저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겨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백순영 가톨릭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패널들과 함께 오늘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예, 선방한다고 했는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걱정되는 집회 소식도 있고요. 민노총이 이번 주에 대규모 집회 연다고 하는데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 또 격리 들어갔습니다. 힘들 거예요. 대표하면서 사람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또 저렇게 확진자 섞여 있고 두 번째 격리, 여섯 번째 검사 받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던데요. 민주당의 일단 대표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화상으로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노총 집회 자제를 촉구했고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방역 정부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적 이용하지 않는가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권이 코로나에 이렇다 저렇다 해서는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패널들과 함께 얘기해보죠. 박수현 전 의원,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정치평론가,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 네. 방금 전에 백순영 교수 얘기하는데 이 난방비 걱정 많이 되잖아요. 난방비 지원 좀 안 해줍니까? 글쎄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생각을 못한 지점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271명 국내 환자가 발생했는데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주말에는 검사 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월, 화요일은 이것이 이제 정확한 트렌드를 반영한다 볼 수 없고 수요일, 목요일이 돼봐야 이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겠는데
아마 크게 그렇게 수목도 이렇게 주는 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할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어떻게 이걸 기정사실화하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논란이 이렇듯이 이제 3차 지원금의 문제, 방역은 방역대로 예. 하되 이런 대비들을 해야 하는 논란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뭐 정치적 이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그건 좀 섭섭한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권, 정부 할 거 없이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방역에 정말 국가적인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오히려 정치권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께 불안을 좀 드리는 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들고 김종인 대표님 같은 원로께서 정치인께서 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듬직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최대의 방역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 정부의 방역 실패의 그 근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 방역을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인상이 너무 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다도 효과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전문 집단이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참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 정치권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는 제가 보기에 이 방역이 절대 성공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특히 민노총이 모레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신성범 의원. 예. 방역 실패했다 이렇게 볼만한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부의 정부가 잘해온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잘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정말 선진적인 시민의식밖에 저는 그게 가장 큰 걸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말이나 제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도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 토요일 날 14일 날 네. 민노총에서 집회할 때 대통령께서도 뭐 자제 호소하고 재고해달라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한참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징표가 숫자가 나올 때인데도 달랐다는 거죠. 8.15 집회나 개천절 집회 때는 차벽을 만들고 아주 뭐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했는데 왜 저럴까? 선택적 방역이었다.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른 집단의 집회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줘버린 거죠. 만약에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은 그때도 그러니까 만약에 14일 날 만약에 보수단체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한다면 그 차이는 좀 더 벌어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또 감염자 급증 원인을 왜 서울시에서 석 달 전에 8.15 집회에서 찾았다는 부분 여기에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뭐 숨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 전에 어떻게 해서 그게 지금 최근에 확진자 급증의 원인을 그렇게 돌릴 수 있냐 이상하다 이런 의견.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을 다 선금을 주고 입도 선매했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을까 이런 의문이 쌓인 거고 또 하나는 또 제가 볼 때는 정경 질병관리청장의 목소리보다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면서 전문가들은 왜 뒤로 숨었을까 이런 게 중첩되면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저런 소리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김두수 평론가는 얼마나 김종인 위원장의 말에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에서 안보와 방역은 여야 없이 협조하고 지혜를 같이 모아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지난 총선에서도 이 방역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서 야권이 비협조적이었고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결과가 오히려 그것에 역풍을 맞았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방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실패, 물론 뭐 구체적 개별 사안에서 약간의 실패도 있을 겁니다만 뭐 최근에 좀 늘어난다든지 그러나 어떤 행태를 해야 이 방역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로운 이야기로 접근해야 되는데 물론 정부가 뭐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좀 개별적으로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15 때는 특정한 우리가 공공의 공인된 단체가 아니라 연합단체가 모였고 질서도 지키지 않았고
신고한 거 다르게 뭐 4만 명 이상이 모여버렸으니까요. 그거하고 민주노총에 이제 질서 있는 그 집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민주노총이 지금 집회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닌데요. 그런 거를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화하고 있다는 이런 약간의 그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작은 사안인데 예. 이걸 너무 부풀리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일부 이 우리 한국 내 극보수주의자들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것이 독재 방역이고 심하게는 뭐 파쇼 방역이다 이런 말까지 쓰고 있는데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저 같으면 뭐 실패 뭐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을 할 때가 됐다. 잘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절적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 오늘만 해도 굉장히 쌀쌀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감하고 해가지고 트윈데믹이 진짜 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고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으로 사실은 연말연시 모임이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이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하니까 당장 저만 해도 몇몇 모임에서 야 모임을 갖다가 취소하거나 뭐 축소하거나 그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수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제인가요? 그 교원 임용시험, 그 임용고시 관련해서도 사실 이런저런 소란이 있었는데 만약에 수능을 갖다가 치기 뭐 며칠 전에 갑자기 이제 수험생들한테 뭐 집단적으로 감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지금쯤 거리두기 상향 조정을 한 것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정부를 비판하려면 제가 봤을 때 백신 가지고 비판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예.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걸 갖다가 왜 준비를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걸 갖다 너무 또 그 무작정 실패라고 하면은 좀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요. 항상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지 말고 내년에는 아예 코로나 관련해서 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고요. 또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3차 재난지원금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지원금 정말 느낌조차 없다. 3차 재난지원금 줘야 한다. 지역화폐로 전 국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좀 들어보죠. 재정에 어떤 부담이 크게 있다고 하면 적어도 4차 추경 방식으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힘드신 것은 잘 알지만 더 이상 현 시점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보다는 방역의 성공을 통해서 경제의 주름살을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재난지원금 얘기가 또 나옵니다. 박수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을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고요. 정말 이것도 안 돼가지고 어떤 우리 서민 경제에 막대한 어떤 충격을 준다거나 이러면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 아직은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때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논의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 마음속에 준비는 해야 되겠죠. 정부는 대비는 해야 될 텐데 하게 된다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본 예산으로 할 거냐 아니면 추가 경정 예산,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이걸로 할 거냐의 문제가 있을 거고 1차 재난금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전 국민 지급이었고 2차는 선별 지급이었어요. 그것을 또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백신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덧붙이면 오늘 정은경 청장은 우리 국제 백신 협약 코백스 포실리티를 통해서 이미 1,000만 명분을 확보했고 2천만 명분은 이제 각 회사를 통해서 지금 어떤 계약의 어떤 검토 단계에 와 있다. 12월 초쯤에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보도를 보면 우리 한국 정부가
이 백신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또 그런 보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방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마치 백신의 확보에 대해서 좀 느리거나 실패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갖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그 전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막 대선 주자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야, 또 답변하는 것도 혹시 견제용?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런 게 있죠. 예. 아무튼 그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는데 1차는 14조, 2차는 7조니까 이제 규모가 차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일괄 지급과 선별 지급이 있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한 재난지원금이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그 연구하는 자료로 많이 쓰고 그 재료를 사가지고 간답니다.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뭐 신용카드라든지 뭐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행태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가장 이 전자 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사가지고 와서 연구할 정도인데 한국에서도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이 맞느냐 아니면 일괄이 맞느냐 이 문제도 좀 그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추가 지급을 한다면 암만 해도 이제 설 전후 이제 그때의 민생 경제가 어떠냐를 이제 여부를 봐야 되는데 뭐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듯이 지금 준비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좀 뭐 이렇게 추가 경정 올해는 4번이나 편성했지만 뭐 그렇게 이제 좀 그런 예상도 가능하고 다만 이재명 지사는 이것을 이제 지역화폐라는 자기의 그 대표 상품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지역화폐의 그 어떤 성과 그리고 지역화폐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다 연구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게 물론 그 서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지역화폐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와 소멸성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뭐 강조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그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로 가기 전에 정쟁화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성범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정부의 인식이 정세균 총리의 답변이 지난 4일 답변이 하지만 좀 제가 볼 때는 나이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박도가 떨어진다고요. 첫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다 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뭐 제가 보니까 한 17만 명, 일본에서는 하루에 2,000명씩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에 우리도 더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는 점. 두 번째는 12월 2일 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또 1월 달에 또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무조건 재난지원금 줘야 돼요. 빨리 준비해야 돼요. 저렇게 본예산으로 하는 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맞아요. 12월 2일 날 예산 통과시켜놓고 다시 또 1월 달에 추경하자. 제가 볼 때는 그 안 맞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또 백신 문제인데 이게 G20에서 공평한 공정한 가격으로 전세가 공평하게 나누자 성명 글에 나왔지만 아시는 대로 돈 있는 나라에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일본은 뭐 3억 도저를 가져갔다고. 국민들이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정부는 소비 쿠폰 나눠줄 때 그런 것만 생각했지 왜 백신 이야기를 왜 안 했냐.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해줘야 된다고요. 제가 볼때 그래서 무조건 재난지원금 이번에 정말 제가 볼때 심각해지고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겁니다. 정학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그 박수현 전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벌써부터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시점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온 게 재난지원금보단 지난번에 지역화폐의 그 유용성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뭐 국책연구기관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재난지원금보다는 지역화폐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신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정보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지금 정부니까 총리께서 아직 재난지원금은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정부의 일단 판단을 갖다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박수현 의원 아까 신성범 의원께서 이제 백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백신을 못 구해서
지금 뭐 이렇게 계약을 미리 안 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예를 들자면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콜드체인 영하 70도 예. 뭐 이런 이제 제한 조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저희 할 텐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백신 협약을 통해서 1,000만 병 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급금까지 다 지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저희가 이제 구입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역의 모범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각 그 회사에서 저희들과 아마 좋은 조건으로 하려고 줄을 서 있다는 보도도 있는 것이고요. 또 특히 우리는 그 백신의 생산 기반이 또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고려할 때 좋은 조건으로 더 국민에게 안전한 백신을 효과 있는 백신을 잘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정부로서는 뭐 충분하게 다 검토하고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 어떠세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한국이 그동안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좀 여유 있게 상황 봐가면서 그렇죠. 백신을 사려고 하는 것 같다. 제가 이런... 짐작한 데는 우리 당국에서도 그 안전도 문제라든지 저 신빙성 이거 다 따져갖고 나중에 하자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은 그렇게 정확히 말하면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G20에서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평등하게 분배하자고 성명서를 냈지만 국제 정치라는 게 그리 안 가가지고 전부 다 먼저 있는 부자 나라에서부터 딱 순서대로 딱 정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일본은 뭐 그런 게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3억 도저를 이미 확보했다면 우리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신중했다 판단이. 그러니까 왜 소비 쿠폰 나눠줄 시점에 백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안 했느냐. 지금은 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정부의 태도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패널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김해 신공황 검증단이 백지화죠. 발표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 의원들이 관련 특별법안을 민주당보다 먼저 제출하기도 하고 당 내에 좀 골이 생기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가덕 신공항을 계기로 대구부터 부산, 광주까지 전부 가덕 신공항으로 연결이 되어서 남북권 경제가 살아나서 대한민국이 지역 균형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부산 의원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낸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서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던진 그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와중에 홍준표 의원이 또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한마디 얘기한 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난 7월 초에 대구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4대 관문공항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인천에 집중된 항공화물 4대 도시로 전부 분산을 하자는 겁니다. 군이 어성에 관문공항을 두고 인천에 관문공항을 두고 호남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무안에 관문공항을 두고 가덕도에 관문공항을 두면서 부울경 지역을 커버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 신성범 의원, 일단 홍준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찬성한다잖아요. 네. 홍준표 의원은 TK입니까? BK입니까? 대구 경북 출신으로 경상남도 지사를 지냈으니까 양쪽 사정을 다 알고 역사를 아니까 저 말씀하신 건데 저 말씀이 위험한 게 첫째는 4대 관문 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앞으로 항공 수요가 그렇게 되겠냐는 과학적인 분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게 뭐냐면 대구 경북도 저 가덕도 신공항처럼 전에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법일 겁니다. 저 법이라는 게. 근데 지금 왜 TK 이른바 대구 경북에서 왜 화가 많이 났냐면은 4년 전에 5개 단체가 모여서 합의한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절충한 게 김해공항 확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싹 빠지고
부산, 경남, 울산 시장 지사들만 모여서 건의해갖고 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자기들 돈으로 공항을 만들게 됐다고요. 대구 신공항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동천에 있는 비행장을 군용하고 혼합되어 있는데 군용은 의성군위로 올려보내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돈으로 다시 자기들 돈으로 이제 공항을 만들겠다는 건데 가덕도 신공항에 들어서면은 경쟁해야 되죠. 사람 한쪽으로 뭐 나눠가줘야 돼. 이러니까 관무공항이 안 되고 일반 예. 공항인데 그런 문제가 다 깔려 있는 거지. 박수현 의원, 지금 이 가덕도 신공항에 매우 민감한 정치 이슈잖아요. 네. 여기에서 홍준표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한 속내가 뭘까요? 글쎄 뭐 홍준표 의원의 속내까지는 뭐 제가 짐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 김해 공항과 지금 가덕도의 거리가 30km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김해 공항을 확장해서 사용하든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든 그것이 왜 다른 지역에서 저렇게 이슈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지난번에 얘기 나왔을 때 여러 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신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은 거기대로 군의의성 통합공항을 만들면 예. 또 이게 경쟁이 돼서 이게 혹시 운영이 안 될까 하는 걱정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이 문제가 김해공항 확장안이냐 가덕 신공항에 나온 것이 2002년도 그 돛대산에서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로 110명의 우리 국민이 사망했던 그 사고로 인해서 이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해공항이 안전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따져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선거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논란들이 자꾸 겪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연구기관의 예. 뭐 기관 연구기 때문에 권위 있게 이것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정해졌는데 여기서 선거 때문에 뒤집는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것도 또 존재해요. 2002년도에 우리 그 당시 건설교통부가 면밀하게 5번이나 김해공항 확장하는 데에서 논의하고 연구를 했는데 전부 다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난 다른 연구 결과도 상존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프랑스 기관의 연구 결과는 발표하는 당일까지 누구도 보고서 하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나중에 보니까 김해공항 확장하려면 산 5개를 전부 다 절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자라고 총리 검증단에서 이제 한 것이고 그 결과 그래도 여러 가지 24시간 운영, 관문공항 또 2030년에 부산의 등록 엑스포의 개최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국가의 100년 대계로 30km 떨어졌지만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 이것이 마치 부산 보궐선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또 정치 논리로 막 하는 것은 좀 이게 본질을 좀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부산 보궐선거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깜깜한 이게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 낸 특별법의 요지, 민주당도 낼 것입니다만 요지가 결국은 뭐냐면은 그 대형 국책 사업에는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 하지 말자. 안 봐도 뻔해요, 저거는. 그다음에 대폭 지원해서 빨리 가덕도에 공항 짓자는 걸 야당이 먼저 의원들이 15명이 서명 받아갖고 냈다는 저 문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조금 이상한 게 첫째는 저게 정부가 어떻게 보면 4년 전에 전문가 집단이 결정을 하고 한 걸 어찌됐건 이번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 됨으로써 정치 쟁점화된 마당에 야당이 저렇게 먼저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다시 말하면은 정부가 이건 판단 잘못이라는 점을 좀 더 지적한 다음에 여당이 이렇게 내면은 뭐 따라가는 건 몰라도 야당 지역 의원들이 나라 전체 생각 안 하고 자기들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 지도부나 전국적 전망에서 보자면 어색한 거죠. 저는. 어색하죠. 네,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지만 네. 또 부산 지역 주민들이 쌍수로 환영하는 마당에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는 또 할 수 없지만 예. 저렇게 앞장서서 할 거는 아니다 예.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좀 의아하더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또 그 야권 패널 한 분도 혀를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래 가지고 예.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많은 지지를 받겠느냐. 부산에서는 지지받을지 몰라 전국적으로 본다면 전국 정당이 아니라 지역의 이익만 먼저 생각하는 전 국민을 보지 않고 지역형이 의원들이구나 한다면 의원들이 모인다라고 한다면 당 전체적으로 데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게 선거용도 아니고
안전이라고 하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 것인데 야당이 저희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정치 문제로 들고 나와서 갈라져 가지고 스스로 프레임에 빠져버렸어요. 김두수 평론가, 이 사실은 정말 그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여권을 공격할 만한 그런 소재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좀 이상한 국면이 됐어요. 부산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저건 당연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 아주 큰 방향은 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동해서 갈 거냐 그냥 따라만 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주동하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저게 이제 부산 지역만의 이익이다라고 정말 한정돼 있다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만 그 거대한 그랜드 플랜은 대한민국의 발전의 방향하고 맞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일제시대부터 해방 후 6.25를 거치면서 부산과 서울 축으로 발전했고 그것을 연결한 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때만 해도 부산은 서울시와 비슷한 대등한 위치였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일극이라고 하는 서울공화국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국토의 군행 발전을 할 때 제1번 도시는 부산인 겁니다. 그 다음엔 뭐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강주 호남권 또 경북권, 충청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 5개의 서울이 발전하는 형식으로 갈 건데 5개의 서울로 좀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워낙 우리가 서울이라는 말을 좋아하니까. 그렇다면 부산 지역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 발전을 국가 그랜드 플랜을 우리가 좀 주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충정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저거는 뭐 선거에 관계없이 부산 지역에 저렇게 선도적으로 법안을 낸 거는 앞으로 우리 정치가 주민들의 반응에 빠르게 반응하는 게 정치의 또 한 본령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대로 선택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경제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고요. 전문가적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ADPI 용역 결과가 인터넷에 떠 있어요. 예. 제가 봤더니 이게 600페이지가 넘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김해 신공항을 확장했을 때 4조, 가덕도에 신공항을 했을 때 10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울경 인구가 한 780만 정도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30년 뒤에는 인구가 오히려 650만으로 줄어든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김해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김해공항을 가덕도 공항에다가 포함시키게 되면 더 이상 그 부산은 제 생각에는 국내선이 다니기 어려운 그런 위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부산 갈 때 비행기 타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KTX하고 경쟁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왜 지금 이 신공항을 이야기할 시점인가?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때 과연 지금처럼 사람이 사람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여행 수요가 많은 그런 시대가 될 것이냐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명동의 이근방에 있는 호텔들 다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다음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재난지원금 같은데 몇 조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이 그렇게 막 찍어낼 수 있는 나라도 아닌데 공항을 갖다가 필요하다라고 하긴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더 급한 일들이 많은데 지금 굳이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선거와 연계가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자, 서울시장 선거 지금 내년 4월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가 좀 더 먼저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신호탄을 좀 쏘아 올린 것 같은데요.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소속으로 혼자 뛰시는 건 어려워요. 저는 항상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나올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 안 나온다고 하시니까 뭐 네. 다른 얘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당선 가능성. 저처럼 이렇게 기존 정당에 속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오면 굉장히 작은 희망,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가다가 이제 그 집권 세력의 변화, 또 혹은 야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서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의원이든 누구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비판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은 좀 빠르지 않나. 그러니까 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가셨다 하더라도 바로 그 본인이 몸담았던 당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이고 아직 저 탈당계 잉크도 안 발랐는데 벌써 이렇게 뭐 서울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은 빨라 보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요. 정혁진 변호사 좀 빨라 보이긴 해요. 제 생각이 박용진 의원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왜냐하면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재심 청구를 갖다가 했는데 5개월 넘게 아무 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나는 이제 당을 떠난다. 그럴만 하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갑자기 서울시장으로 내가 출마를 하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당을 갖다가 생각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넥스트 플랜을 미리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다가 받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혼자서 무소속으로 뛰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바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이 아닌. 그런데 저런 의심을 갖다가 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바람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막 죽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금태섭 의원은 사실은 금수저거든요. 그 아주 치명적인 그 한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 서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현명한 그 거취였나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금태섭 두 아들이 16억인가 17억인가 이렇게 증여를 받아서 금수저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금태섭 의원도 좀 금수저입니까? 그 아버지도 유명한 변호사셨고요. 처가가 그렇게 잘 사는 줄 몰랐는데 처가 장인어른이 뭐 100억 가까운 걸 물려주셨다고 하니까. 그래요? 성이 금씨니까 뭐. 근데 김두수 평론가 어찌됐든 저렇게 그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탈당했나 그런 오해를 살만은 하겠어요. 예, 정치적 뭐 흐름이나 이런 걸 본다면 박용진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정세만 본다면 이게 서울시장 선거가 진영 싸움으로 갔습니다. 그쪽으로 변하고 있고 진영 싸움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 진영에서 야권은 가장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전체의 대상자 중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두 사람을 먼저 뽑아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투표하는 행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름이 나고 쟁점을 주도하고 현재 저런 거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뭐 어떤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실력과 관계없이 신문에 지금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슈를 주도하는 금태섭 입장에서는 향후 일주일 이상은 주도하게 될 거고 그런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그냥 먼저 뛰어드는 게 정말 가진 것 없는 무소속 입장에서는 야권 전체의 흐름을 자기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신성범 의원.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만약에 금태섭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민주당 표를 잡아먹을까요? 야당 표를 잡아먹을까요? 그거 재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정확히 말하면은 예비 경선, 1차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 대상자를 하는 것은 100% 일반 국민 조사를 하고 네 명을 추려서 서울 시내에서 5개 권역에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TV 토론도 하고 정책 토론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뽑을 때는 그 당원 20%, 일반 국민 80%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오늘 보니까 확실하게 자기는 무소속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그게 아마 2월이나 2월쯤 될 때 그러되면은 금태섭 의원이 그때까지도 바깥에서 무소속으로 인지도가 높다면 또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뭐 이전처럼 어떻게 다른 사람이 했던 것처럼 이른바 범야권 단일 후보 단일화 경쟁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또 변수가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본인은 아직 안 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이 두 분이 오히려 큰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박수현한테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대체로 저렇게 출마 선언 같은 것은 끌다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이렇게 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왜 그렇게 좀 했을까요? 금태섭 의원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변인도 같이 했고 굉장히 아끼는 후배였는데 이번 선택을 하는 거 보면서 민주당이 독선이고 뭐 독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민주당의 80만 권리당원과 그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왜 그걸 몰라서 탈당을 안 합니까? 본인의 어떤 케이스, 하나의 독특한 케이스를 가지고 민주당 몸담았던 전체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금태섭 의원이 지난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강연도 했고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된 것이 뭐냐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 하나밖에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저런 정치인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실 때 포지티브한 정치인과 네거티브한 정치인의 모습을 다 기억하시거든요. 금태섭 의원이 정말로 서울시장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 그 하나 말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포지티브한 정치인의 모습을 국민 앞에 각인시키는 것이 살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감사합니다. 예.